어제 그 미국장이 플러스긴 하지만 약합니다. 유럽장은 마이너스긴 한데 약세장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 전날도 많이 빠졌는데 중국장이 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2% 중반 넘게 후반까지 빠졌다가 0.71로 끝났는데 국내장 보면 어제도 여지없이 개미들이 2조 3천억이나 매수했습니다. 그저께 4조 4천억인가 매수했으니까 거의 7조 가까이를 이틀 만에 매수했는데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해서 조종 장세에 들어가면 그 개미들은 뒤로 물러났거든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 조정이 있은 다음에야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기관이 매도를 쳐서 조정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면 개미가 나타나서 이걸 떠받치는데 이게 긍정적인 패턴이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특이사항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금융주를 사라고 막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금융주 약세입니다. 금융주 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월가에서 금융주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그거에서 이제 금융주를 대응하라고 하는데 금융주 대응은 좀 별로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계, 그러니까 산업재 관련된 것도 사실 공통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풍력 세게 밀렸죠. 그 다음에 원자재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하나만 올라갔다는 건 특이 케이스고 다른 전체적인 게 이게 다 내려갔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전기전자 쪽, 반도체나 이런 쪽도 맞물려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잘 보시면 유통주가 세 개가 전부 다 올랐죠. 이마트, 롯데쇼핑 오른 정도가 셉니다. 또 이거는 강력하게 밑으로 곤두박질이 장이 세게 내려갈 때도 이 정도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항공주하고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언택트 쪽에 있던 것이 향후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텍트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쪽에 있었을 때 좋았던 기업들이 조정 국면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텍트 쪽으로 넘어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 항공, 여행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배수를 치고 있는 언택트 쪽에서 많이 고배수를 쳤던 기업들이 급격한 조정을 거친 뒤에 실제로 그 고배수로 리레이팅 됐던 그런 것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몰려있던 언택트 쪽에 몰려있던 투자 세력이 텍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고배수 됐던 것들만큼의 매출, 기대했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은 조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찍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자동차,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발전 산업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죠. 전반 동영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해서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보고 있다는 테슬라하고,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보라색은. 이게 테슬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약간 반등하는 것 같더니 후반에, 비트코인은 이 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래되죠. 365일. 후반부에 내려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걸로 보면 좀 느낌이 없으니까 봉 차트로 보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3일 연속 내려오고 있고요. 테슬라는 하루 내려왔다 반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전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고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 패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얘기가 나왔는데 3월 15일인가요? 16일인가? 공매도를 시작하는 걸 금리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이거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면 이 공매도를 더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선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12월이든가요 공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이후에 또다시 이제 머리를 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거든요. 또다시 이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커지면 그 끝자락에 들어가 있던 개미들이 급격하게 붕괴되면 쓸려 나갑니다. 개미들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정치행위가 너무 많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공매도 연장하는 건. 그 다음에 한국경제 해주라에서 애플카는 자동차 업체든 독이든 성배다라고, 현대차 주가는 과열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기사 굉장히 잘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애플카가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데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자동차 업체와 손을 잡고 그 해당 자동차 업체가 ODM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애플카라고 하는 이름을, 브랜드를 붙여서 하면 그 자동차를 ODM으로 만드는 자동차 회사는 마진율이 극히 박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애플카는 자동차 업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한테는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고, 현대차 시총이 GM을 넘어서서 거의 그러니까 육박에서 넘어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너무 과열됐다라고 하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뭐 M&A, 그러니까 합병이나 이제 합병이 아니고 이제 같이 협업하는 것들로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튀었는데, 이 과열된 주가가 실제 현대차가 나중에 매출이나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치만큼을 반영해주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유심히 잘 생각하시면서 거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나온 현대차 관련된 이슈 중에서 새로 만든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를 보시면 될 겁니다. 검색은 박병일 명전 K7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최근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 해놨거든요. 이건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런 리콜 문제들이 현대차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작년도 3분기에도 대규모 리콜에 대해서 한꺼번에 손실 처리하면서 적자가 났었잖아요. 그런 위험성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가 대표 강세론자, 이건 이제 조선비즈의 기사인데, 월가 대표 강세론자 야대니도 시장 과열 심하다, 닷컴법을 연상한다라고 하는 박소영 기자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닷컴버블처럼 뜨겁다. 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올해도 강세장을 볼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부러질 것이라고 전혀 예측을 못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제 시장 이거 전체적인 흐름을 본 거 이외에 오늘 사실 어제 소형주 부분에 대해서 막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허겁지겁했는데, 소형주 좀 더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바텍하고 디오는 이미 말씀드렸죠. 치과 관련된 업종인데, 바텍은 이제 장비 쪽에, 엑스레이 장비 쪽에 파워가 세고, 디오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솔루션, 그 다음에 디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듣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매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는 임플란트 재료 정도고, 경쟁력이 임플란트 쪽에는 있지만, 임플란트 재료 쪽에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쪽은 좋다고 보고 있고, 다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디오 같은 경우, 디오나이브라고 우리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디오 같은 걸 보면 최근 이제 12월 달이니까 이거 노르웨이 중앙은행입니다. 거기서 주식 대량 보고를 했는데, 보시면 최초로 5% 이상 넘게 확 점유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디오를 이렇게,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얘를 점유하고 들어왔다는 뜻은 뭐냐 하면, 얘가 그만큼 중장기적, 그러니까 일단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겠죠. 그 다음에 바텍은 특별한 이런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외국인 어떤 투자 전문가의 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 전체 시장에 대한 한 2, 3위 정도, 중국 시장의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런 점들을 놓고 봐서 이게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는 드렸죠. 이거는 이제 치과고요.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게 YN텍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인센 ENT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왜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을 쳐다보고 있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서울시하고 인천시나 이런 쪽에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가 없어서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매립장을 막 돈을 주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인천 쪽 그런 것조차도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매립장은 부족한데 쓰레기는 많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 폐기물이나 매립장 관련된 업종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주식 차트를 보시면 2013년 14년 이후에 15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인선이엔트. YN텍을 보면 YNT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간 것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 약간 쉬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는 산업인데 중요한 건 이 그 진입 장벽이 너무 큽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난립해서 진입할 수가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거 중요한데 이 두 개 중에 차이점이 있는데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개요를 볼까요? 보시면 매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설 폐기물, 뭐 자동차 재활용, 그 다음에 뭐 판넬, 순환골.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다 폐기물이나 재활용과 관련된 거고요. YN텍은 좀 다릅니다. YN텍은 보시면 폐기물 처리가 21% 정도 되고 소각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합하면 이게 이제 친환경 관련된 건데 이게 한 35 정도 되죠. 나머지는 이제 해운 쪽이 크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 쪽이 커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폐기물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어려워요. 점진적인 추세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이것처럼 해운이 있으면 성장 속도, 그러니까 매출 크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최근에 YN텍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한국투자밸류가 들어왔죠. 이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7월달에 들어왔는데 얘가 보시면 5%로 처음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게 12월달에 보시면 7%까지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지션을 줄였어요. 4%로 줄였어요. 일단은 이 지금 이때 들어왔을 때 잠깐 한국투자밸류는 그 가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유명한 기업이죠. 유명한 자산운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타 매수로 먹으려고 들어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포지션을 늘렸다가 약간 포지션을 줄인 것 뿐이지 완전히 떠날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센티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 중에 선택한다면 YN텍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나 이런 쪽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그걸 넘어서는 어떤 영역에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 기업 CEO의 움직임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YN텍이 해운업에 들어간 지는 뭐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N텍의 변동성은 인선 ENT보다는 클 수가 있지만 성장성에서 놓고 보면 YN텍이 더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치과 관련된 것도 이 디오나 바텍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고령화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과 치료에 관련된 부분의 영역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궁무진한 시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로 추세적으로 이것도 계속 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친환경 쪽 YN텍하고 인선 ENT는 우리나라 자체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섹터밖에 안 되죠. 해외로 이걸 가지고 뭐 폐기물 처리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있지만 국내에서도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업종에서 일부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종이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기업이 고영하고 리노공업입니다. 이 고영하고 리노공업은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전자제품, 전기전자 쪽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대부분 반도체 뭐 장비주나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다가가면서 이제 접근하고서 분석을 하는데, 저는 약간 사고가 다른 게, 결과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중간 장비 기업 말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생산된 생산 제품을 검수하는 그 기업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고용하고 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비 기업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 제품을 검수하는 쪽에 메리트를 두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장비 기업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 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각 국가별로 치열한 경쟁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최종 그 장비, 그러니까 최종 제품에 대한 검수 기업들을 보는 건데, 고용하고 리노가 좀 다릅니다. 일단 리노를 먼저 보면, 리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리노핀과 리노 소켓이 있는데, 보시면 다 반도체죠. 반도체는 회로 기판, 인쇄 회로 기판. 인쇄 회로 기판은 뭐냐면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 녹색 보드 안에 이렇게 막 심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의료기가 좀 있긴 하지만 매출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들을 기대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점유율이 높아요, 반도체. 그리고 고용은 뭐가 다르냐면, 고용은 잘 보시면 리노는 글로벌 업체는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던 테스트를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해서, 국내 상품으로 상용화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도 매출이 있고 수출 매출도 굉장히 높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고용은 세계적인 점유율이 상위권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D SPI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상위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점점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3D AOI도 있는데 이게 점점 점유율을 높이고 있죠. 이 3D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평면으로 돼 있는 검증을 하던 걸 입체로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 회사가 이거예요. 여기인데 이게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게, 잠깐만요. 그게 이 부분인데요. 고용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반도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부품, 모바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최종 재나,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상품들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전기전자 관련 혹은 자동차처럼 어떤 그 기계 부품 중에서도, 다른 영역의 다른 산업 섹터의 부품 중에서도 이 3D를 통한 검수 장비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폭이 크다는 거죠. 매출 폭이. 그러니까 리노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리노는 반도체 쪽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외에, 이런 시장을 하고 있는 거 이외에 또다시 이쪽에서 매출을 하고 있는 게, 잠시만요. 이게 매출 비중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비중은 나오질 않고 그냥 내용만 나왔습니다. 이게 의료용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3D 장비를, 그러니까 3D 촬영을 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소리가 잠깐 끊겼을 것 같은데, 다시 그 의료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리노도 동일하긴 한데, 리노보다는 사실 이쪽이 훨씬 더 향후의 매출 영역이 훨씬 더 시장은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은 반도체 쪽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 계속, 반도체는 사실 없어질 수 없는 업이거든요. 없어질 수 없는데 그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계속 잘 나갈 섹터로 움직인다면 고용은 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가 잘 나간다면 고용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장부품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반도체 이런 거 모든 영역에서 고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현대차를 잘 본다, 혹은 긍정적으로 본다, 혹은 뭐 삼성전자를 추세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영역에서 최종적으로는 고용하고 리노공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리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올해 2월 달이죠. 올해 2월 달에 여기 피델리티가
들어왔는데 약간 늘렸죠. 그 전부터 있었는데 조금 늘렸어요. 근데 이제 리노공업은 약간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제 9.4에 약간 줄였죠. 베어링 자산운용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계 계열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신규로 들어왔고 새로 들어온 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어링 자산운용 약간 줄이고 있죠. 리노공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이 최근에. 그래서 여기도 포지션을 약간 늘렸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데는 늘리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데는 약간 줄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리노공업은 이런 상태고요. 리노공업 말고 고영은 잘 보시면 여기 알리앙체에서 들어왔죠. 처음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냐면 올해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없고 여기 보면 최근에 알리앙츠 말고 대규모로 쭉 들어오고 있죠. 여기 보면 콜롬비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멜링턴 신규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알리앙츠 들어왔던 게 지분율을 늘렸어요. 그리고 여기 웰링턴 있죠. 지분율을 또 늘렸죠. 그래서 이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늘리고 있고 그 지분율이 정말 극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67%의 소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걸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저가라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퍼배수가 138배죠. TTM으로 직전 12개월로 그리고 올해 말까지로 봐도 82%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대규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해 작년보다 매출이 급감하고 이익도 급감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신규 매수 및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 기업의 성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과거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옆으로 횡보한 건 아니고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모멘텀이 성과가 가장 안 좋은 해에 이걸 뚫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일지는 이제 올해 나오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이제 12월쯤에 매수를 고민하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매수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놓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차트를 보면 최근에 올라온 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빨리 올라왔죠. 그랬다가 조정받고 이제 상단에 올라왔는데 이거 외국인 기관들이 포지션을 새로 들어온 데도 있지만 줄이는 걸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고용은 굉장히 영역이 넓은데 리노는 반도체로 영역이 짧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고용 쪽을 선택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소형주들 중에서 추세적으로 유망할 주식들 제가 보고 있는 것 이외에 중소형주들은 쳐다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를 검색하고 나서 몇 가지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들을 투자하시라고 권고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떤 관점에서 주식들을 쳐다보는지를 다 보여드렸죠. 지금 어떤 산업군에 있고 이 산업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또 투자자들이 어떻게 동향을 하고 있고 해당 기업이 제품이 어느 정도 방대한 섹터를 커버하며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분석 정보들을 이용하시는 게 중장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시간에 투자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시간에 투자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야를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주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활용하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